예를 들면 지금 우리 스파레주에도 보면은 20살짜리도 와 있고 20몇 살도 와 있고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와가지고는 경매 공부인 스파레주에 크게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20살짜리 20몇 살짜리들이 탁 능통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학문이 아니에요 스파레주가. 그러니까 다양한 인생의 고민과 돈에 대한 어떤 갈등과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관망하는 능력, 사회를 통찰하는 힘이 있을수록 스파레주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살아온 시야가 좁거나 아직은 경험치가 너무 적은 순수한 가정주부거나 20살, 21살짜리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그 집중을 해도 깨닫는 데는 일정한 수준의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공부하는 게 안 좋은 거냐? 아니다. 그때 해놔도 결국에는 한 1, 2년 있다가 또 불현듯 떠오르면 남보다 스타트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놓은 게 좋다. 그리고 그 대인관계를 좀 잘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그 나이가 많은 형들한테 막 그 어리광을 피우고 들러붙을 만도 한데 어린 애들일수록 더 얼굴 가리고 낯 가리고 자기들이 더 멀리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성격도 고쳐야만 돈이 벌립니다. 이 사회는 40대, 50대 또는 60대가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20, 30대의 처세술은 뭐냐면 간단해요. 나이 들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면 된다. 근데 더 누군가에게 그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만 생각하다 보면은 큰 돈이 안 벌립니다. 중요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동년배들의 어떤 낮은 정도의 낮은 사고방식과 철학이 굉장히 싫었던 적이 있어요. 맨 생각해봤자 맨 연애나 한 생각이나 해대고 뭐 돈 벌었네 그러면 겨우 월급 탄 걸 돈 벌었다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시야가 좁을 수가 있나. 중고등학교 때도 정주영이 있었고 이건희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큰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모델로 삼지 않고 겨우 해봐야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몇 천 타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걸 보고는 뭐 좀 시시한 애들이네. 그러면서 저 주변에 친구가 없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나이가 20살, 30살 때에도 결국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50대, 60대니까 이들의 사상 세계를 이해를 해야만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물론 지금의 제 눈으로 보면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투자를 할 때는 마다 돈을 벌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얘기해요. 돈을 벌었으니까 크게 이제 살림살이 부자가 됐죠. 부자 굉장히 저희 집 부자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자랑을 하십니다. 자, 원래 경매 투자에서 돈을 번 경험이 있고 좋다는 판단이 서면 밥 먹듯이 경매만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경매 투자는 한 번 하면 그 다음 몇 년간은 아예 경매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 손을 대기 때문에 일껏 벌어놓은 재산이 줄기도 했었습니다. 네. 경매를 선택해서 돈을 벌었고 정말로 경매가 다른 어떤 돈벌이보다 노동시간이 작다는 걸 안다면 왜 다른 걸 하겠습니까? 왜? 그런데 희한하게도 경매로 돈 벌면 그 돈을 까먹는 다른 시즌을 손대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의 경매 투자하는 사람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금년에 들어서 6.17 사건 이후에 여기서 겁져버리니까 실컷 사놓은 부동산을 막 이때 막 어수선하게 팔아치워버리죠. 싼 마이로. 싼 값에 도매금으로 팔아치워버림으로써 이 경매의 투자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지만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파는 시기는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요것도 성격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여기까지 경매를 잘 받아놔도 판매를 개똥같이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또 잘 사놓고 돈 벌면 다른 걸 손대버려서 또 재산을 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까먹는 데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 몇 가지 공통점이 딱 있어. 어떤
팔아야 되지 안 팔아야 될 시기에 팔고 팔아야 될 시기에 안 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팔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돈을 탔고요. 그때 이제 지금도 어머님 말씀이 그때 돈을 좀 더 빼줄 걸 그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어떤 그 이렇게 쫙 돈 버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조금 더 빼줘 버릴 걸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기에 정착을 하고 더 많은 수익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제 기억에 분명 1600 같지만 어머님은 1800이라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때 그 샌들을 신고 한여름에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예요. 그때 이제 이 물건을 임장하러 갔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경매 투자 경험은 빵. 그냥 경매는 싸게 산다는 것만 알았고 요즘 경매 기초반 교육생들과 같은 수준이었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경매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많아서 투자를 망설인다. 일반 초보는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왜 싸게 사는데 망설이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싸게 사는데 망설이는 게 어딨어? 지금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니 백화점 문 딱 열면은 그냥 셔터문이 올라가면 흑인이니 백인이니 미친 듯이 뛰어나가가지고 물건 잡는 거 안 보셨어요? 그럴 때 보면은 세일한다 보면 세일 해줘 봐야 겨우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세일해도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뛰어다니는 모습들 안 보셨어요? 마트에서 오늘 한정가로 30분 한정으로 뭐 아니면 20명 한정으로 해가지고 생선 이거 떠리로 팝니다. 그러면 이 마트 안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잖아. 그죠? 그런 거는 그런 데는 실컷 돈으로 따지면서 이렇게 큰 돈 버는 돈벌이에는 뭘 그리 겁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몇만 원 깎아준다 해도 눈을 켜고 그냥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데. 그죠? 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경매 초보자들이 공포심이 많다? 왜 공포심이 많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요리조리 재다 보면 공포심은 더 커가고 다리가 후들거리게 되고 결국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죠? 번지 점프를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려고 마음 먹고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못 뛰어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을 빨리 투자하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으면은 빨리 서둘러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요리재고 저리되다 보니까 번지점프에 대해서 어떤 겁이 커지는 것처럼 경매에 대한 두려움증이 커짐으로써 안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당시나 지금이나 제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인다는 것은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망설여 본 적은 없어요. 투자를 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것이 1000% 확실한데 뭐하러 망설입니까? 뭐하러 망설이죠? 날릴 것이 아닌데 왜 망설이죠? 이익을 적게 먹냐 크게 먹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통이 조금 있냐 길게 있냐의 차이고 조금 있냐 크게 있냐 짧게 있냐 길게 가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이득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득은 있다. 자, 이득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근데 이득이 있는데도 망설인다 이게. 별별 걱정을 다 하는 것이죠. 망설이는 이유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핑계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때가 아마 한여름이었을 거고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시절에 그 전날에 물건 검색을 다 마치고 그 중에 내가 가진 1600만 원이면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강북구 수유동 한신대학교 대학원 길 건너편에 위치한 낙원빌라의 지하층이었습니다. 지하층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지하를 선택했느냐고 말이죠. 당시 주변 사람들도 지하는 별로다. 그러니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제가 지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형편에 맞는 물건을 찾은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편에 맞는 물건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돈에 맞춰서 사면 되지. 예를 들면은 내가 큰 돈이 있으면 수도권에 사면 되는데, 큰 돈이 없으면 수도권 밖에서 사면 되는 것이죠.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루이비통을 살 만한 돈이 없어. 그럼 루이비통에 안 가면 되지. 그럼 다른 매장 가서 사면 되는 것처럼 매우 간단한 거야. 여러분이 10,000원짜리가 있으면은 20,000원짜리 그 요리집 못 가면 그냥 10,000원짜리 집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하를 왜 가냐? 내 돈에 맞는 걸 산 거다. 내 돈에 맞춰서 샀다. 이렇게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편도 모르고 야, 지하는 사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섣부른 판단일 뿐이고 깊은 통찰에 있는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들으면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제 돈이 적은 돈인데 그래도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살펴보세요.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나 얕은 곳에 사는 고기나 다 자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네.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자기 세계의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로 작은 물건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빌라는 주변에 낡은 집들이 함께 구입해서 대지를 넓힌 후 이동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요게 그 당시에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길이야, 길. 그러면 여기에가 집이 1동, 2동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에 지하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계단이 타고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지하야. 여기 창문이에요, 창문. 그러니까 여기가 2동, 여기 1동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낡은 그 어떤 주택들이 있는 거를 몇 채 허물어 가지고 빌라를 2동을 해서 분양을 했던 그런 집입니다, 이게. 당시 한신대학교 대학원 주변에서는 나름 깔끔한 신축 빌라였던 셈이죠. 대지 지분이 약 11평이 넘었죠. 자, 11평이 될 만하죠. 이렇게 이 땅이 요건데 1동, 2동 이렇게 여기가 다 사람이 한 2명이 그 팔 잡고 지나가도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서는 빨래 거리를 널어서 밖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땅은 좀 넓고 건물은 이 2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한 11평이 넘었던 집으로 기억이 됩니다. 건평은 14평 정도 됐고요. 이 물건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대지 지분이 넓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지 지분이 넓어서 끌렸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신고 소나기를 뚫고서 현장을 봤어요. 네. 처음부터 대지 지분을 봤어요. 지분. 뭐니 해도 토지 아닙니까? 그죠? 이 지구라는 어떤 그 한정된 재화 속에서,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죠. 높이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땅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아파트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정도 오르긴 오르지만은 이거는 가치가 오른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른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가치는 이 정도 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생수가 1,000원짜리가 있다. 딱 1,000원짜리 가치야. 그런데 이게 이제 사하라 사막에 딱 가져가. 그러면 목마른 사람한테는 10만원 내도 팔 수가 있죠. 그죠?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걸리를 3,000원짜리를 가져가고 관악산 꼭대기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죠. 그러나 막걸리가 10,000원의 가치를 갖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는 어떤 이제 품귀 현상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간 자재가 뭐 고급 자재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인 거죠. 한국에서의 특별한 상황 이런 거.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기대서 저도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쪽으로 움직여 버리면은 한쪽이 또 큰 구멍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경매 투자의 구멍이에요. 가성비에 대한 구멍이 뚫려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뜨내기 방식, 유목민 방식으로 이리저리 투자하고 돌아다니기에는 만약에 아파트도 갔다가 못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제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경매는 내가 만지는 대로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내가 만지죠.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뭐 어떤 거리 이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확 오르는 시기는 정말 우연적이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으로 올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4천만 이상의 많은 사람은 추측도 상상도 못했던 우연적인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럴 줄 알고 미리 사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경매했겠지. 그러니까 동시에 한 손으로 동시에 수저하고 동시에 사과를 동시에 못 잡아. 어쨌든 한 손으로는 한 번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 어느 길로 갈 건지. 양수, 그러니까 양손의 떡을 다 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치입니다, 이치. 이런 거. 경매도 마찬가지로 작은 물건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고, 대지 지분이 11평이 넘었고, 건평 14평이고, 여기까지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밑에서 올라가겠습니다. 반지하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당시에 감정 가격이 4,000 정도였고요. 최저 가격이 1,200 정도였습니다. 진짜 좋네요. 좋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희룡이가 샀던 평택 거랑 비슷한 위치, 그거네요. 비슷하네요. 보니까. 주변의 부동산 업소를 방문해서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한 업자가 입찰을 하려면은 빌라 지하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기 집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상층인데 5천만 원도 받기가 힘들다. 응? 자기 집도. 근데 무슨 지하층이 4천까지 하겠냐. 감정가가 이제 4천 얘기가 되니까요. 무슨 4천까지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하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사지 말라고 하더군요. 대다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도 저는 원래 이런저런 잡설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관심사는 전세 시세였는데요. 약 3천만 원을 정도 한다고 조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꼭 꼬리말을 답니다. 그래도 지하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자, 지하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겁니까? 많지 않다는 거는 있을 유죠. 있기는 있어 이 말이지. 누가 전세 우리 많이도 필요 없는데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죠? 우리는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내가 산 지하에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뭐 별 걱정 없네. 이렇게 저는 생각했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하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건 있다는 얘기고 나는 있으면 됐고 한 명만 들어오면 돼. 그 한 명만 찾으면 되겠네. 이 생각을 저는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이런 애매모호한 화법에 많이 당하거든요. 애매모호한 화법이죠. 여기에 지하에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면 요즘에 누가 지하에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사장님 이 동네 지하 빌라는 전부 다 텅텅 비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얼굴이 그냥 낯이 확 바뀌죠. 텅텅 비긴 꽉꽉 차 있는데.
그죠? 항상 그렇게 저는 이제 반문을 하는 습관들을 그때부터 키웠어요. 논리적인 모순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순이 너무 많아.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느낌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앞말과 뒷말이 너무 다르고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모순.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여러모로 경매 초보자라면 입찰할 의욕도 잘 나지 않게끔 말을 하더군요. 그쵸? 그죠? 엄마한테 겨우 받아낸 돈이 1600인데 이왕이면 실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랬는데 실수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한다면 당연하게 피해야지 정상이죠. 원래는. 더구나 요즘 초보자들처럼 사자마자 팔 생각까지 한 사람이라면 이 물건은 사지 않을 겁니다. 예. 사자마자 판다. 이런 거는 물건을 안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안 사는 게 좋아. 이 당시에도 1년 안에 팔면 50% 과세가 있었던 시기고요.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뛰죠. 더 많이 뜁니다. 뭐 세법을 하도 오늘 내일 바꿔대고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뭐 아예 관심이 안 생겨요. 몇 퍼센트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자기들도 기억 못할 법들을 만들어서 막 난리 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수선해요. 우리 같은 양반들은 너무 촐싹거리니까 그 기억을 잘 못하겠던데 얘네들 보니까 우리가 초란히 방정 떤다 그러잖아요. 요즘 법률이 다 방정을 떨기 때문에 기억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기가 엉망이라서 안 팔린다는 말들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애초에 시세 차익을 남기면 됐지 당장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투입금을 전세금으로 다 뽑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대지 지분이 넓으니 미래에 언젠가는 제 값을 받겠지. 이 공식 보세요. 되게 간단하죠. 전세는 3천 정도 한대. 응? 지금 1200이었나? 하여간 전세는 3천 정도 한대요. 근데 나는 팔 생각이 없네. 그런데 목표가 되게 간단하잖아. 전세 드리면 되겠네? 이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11평이라는 것 때문에 돈 좀 벌겠지? 굉장히 소박하죠. 너무 소박하고 겸손한 꿈이죠. 그 꿈만 가지고 이제 질른 거죠. 자, 요즘엔 전문가들이랍시고 마구 예측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경매 투자자들이지 경매 점쟁이가 아닙니다. 투자의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할 뿐이지 예측이 꼭 맞아 떨어지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학문하는 태도죠. 다만 현재 얼마를 남기고 사느냐 요것만은 제가 결정할 수 있다. 현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내는 기자, 교수,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 말이 얼마나 맞던가요?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속아야 알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유튜브 중에서 부동산 대폭락론을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2개를 구독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2008년부터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뻥치는 놈들 지금도 유튜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김현미라는 사람은 또 이런 거 구독해서 또 달달달 뭐 서브노트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보고 정책을 펼칩니다. 엉망진창이죠. 이게 정형외과 출신이라는데 정형외과 출신을 어디 부동산 정책에 장관으로 꽂아 넣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온 변창흠이가 이 사람도 완전 웃기던데 이론이랍시고 뭔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0% 모순된 얘기들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사가 있어요. 애들이 다 찐따들이야. 그러니까 그 상대편 깡패가 얘네들을 보고 얘기해. 어디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모였지? 한 군데 어디서 모였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참 모이기 어려운 조합들이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업자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중요. 시세에 대해서는 아예 매매 시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좋지 않았고, 이런 말을 했죠. 매매 시세가 어디 있어요? 안 팔려요. 없어요. 그러면 매매 시세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 공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또 벙쪄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감정가가 5천이야. 예를 들면 감정가가 5천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를 물어보면 아유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시세 없어요. 시세 거래도 안 돼요. 아예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제가 3천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하나 지금 빨리 그 잡아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나는 또. 그러면 뭐라 그래? 요런 집이 어떻게 3천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또. 3천 주고 어떻게 사요? 이런 집을 이래. 시세가 없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물건이 이렇게 그 대화가 반문이 되는 거야. 너무 시세가 없고 너무 이거 안 돼 안 돼라고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말장난 같은 말장난을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만나면 약간 어찌 보면 논리적인 반박이지만 조금 더 심하게 보면은 데리고 노는 거를 좀 많이 해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빽빽 해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네 말이 맞다면 야 3천에도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던져보는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게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전수되는 말꼬리 신공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스파레주의 기술 중에 하나죠. 말꼬리를 잡고 이리저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종의 어찌 보면 그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같은 거죠. 계속 말을 물고 늘어지는 거. 이런 거. 논리적인 약점과 허점을 짚어내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뭔가 기본이 됐었어요. 기본.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자 마인드의 인과의 법칙. 요것도 논리에 있죠. 논리. 인과. 네가 호박씨를 뿌렸다면 호박이 생기겠네. 이런 어떤 당연한 인과, 어찌 보면 또 하나는 상식, 보편적인 지식, 상식과 인과와 논리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면 거의 다 말을 오래 하지 않아도 그들의 미천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조금 실천을 해봤죠. 이때 지하라서 세입자는 물론이고 나중에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충분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평을 듣는 물건을 매입하면 좋겠지만 내 돈에 맞는 물건은 당시 이 물건 외에는 몇 개 되지도 않았고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은 특히 이 물건이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